여러분, 혹시 살아있는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늙고 병들어 쓸모 없어졌다고 부모를 산에다 갖다 버리는 게 고려장이라지만 여기 산도 아니고 한겨울 마당 한복판에 시어머니를 개처럼 묶어둔 며느리가 있습니다. 에이, 사람이 어찌 그러냐고요? 하지만 이 시어머니 그냥 당하고만 있을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똥오줌 지리는 바보 연기 속에 조선 팔도를 뒤흔들 10만 냥짜리 복수를 칼처럼 갈고 있었으니까요. 천하의 폐류나 큰 며느리가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소름 돋는 반전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한양 왈패들도 벌벌 떤다는 장꼬방 김씨 할매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 할매 손맛이 얼마나 매운지 장독대 근처에만 가도 장 냄새에 취해 쓰러진다는 전설의 인물이었지요. 아니, 그 손맛이란 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건달이 담 넘다가 할매한테 들켜서 귀싸대기 한 대 맞았는데 그날부터 그 건달 귓속에서 된장 냄새가 났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평생을 악착같이 벌어놓은 마지기 수십 필에 기와집 99칸을 올린 여장부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엔 장사를 다니며 돈을 모았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내가 2배로 벌면 되지 라며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할매 뒤줄을 열면 황금이 쏟아질 것이라고 수군댔고 한양 도성 안대감들도 할매의 재력을 무시 못했습니다. 헌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했던가요? 어느 날 아침 빳빳하던 할매의 고개가 툭 꺾이더니 입가엔 침이 질질 흐르고 눈동자는 썩은 동태 눈깔처럼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놈들아, 내 재산에 손대면 저승길도 못 간다 며 호통치던 할매였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축 늘어진 겁니다. 식구들이 놀라 부축해봤지만 할매는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급히 불러온 의원이 할매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쯧쯧. 노망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약한 노망이요. 이제 똥오줌도 못 가리고 식구도 못 알아볼 겁니다. 의원은 한숨을 푹 쉬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의술을 펼쳤지만 이런 노망은 처음 봅니다. 뇌의 기운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아마 오늘 저녁엔 누가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불쌍하게도 평생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이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지켜만 봐야 할 신세가 됐구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병풍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큰며느리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2 주먹을 불끈 쥐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저 늙은이가 맛이 갔구나. 이제 이 집 재산은 몽땅 내 것이다. 최 씨는 시어머니 밑에서 15년을 꼼짝없이 눌려 살았습니다. 밥을 조금만 서리켜도 뺨을 맞았고 장독대 정리를 소홀히 하면 귀싸대기가 날아왔지요. 매일같이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구박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한이 되어 이젠 그 복수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 논밭의 가옥, 금은보화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소나기에 들어온다 생각하니 최 씨의 입가엔 더욱 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호호,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저 늙은이는 방구석에 처박아 두고 나는 마님 행세를 하며 호의호식하리라.
최 씨는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논밭을 먼저 팔까? 어떤 보물을 먼저 꺼냈을까? 탐욕의 불길이 최 씨의 두 눈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며느리 최 씨는 시어머니 방에서 비단 이불을 싹 걷어치우고 머슴들이나 덮는 거적대기를 던져주었지요. 그것도 모자라 방문의 기름종이까지 뜯어내 버렸습니다. 노망난 주제에 따뜻한 방이 무슨 소용이요? 어차피 추운지 더운지도 모를 텐데. 최 씨는 시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자개장도, 은비녀도, 옥놀이개도 모조리 자기 방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온 식구들은 사랑채에 모여 흰 쌀밥에 갖가지 반찬을 차려놓고 먹는데 시어머니에게는 찬밥에 된장국 한 그릇만 방구석에 던져주듯 놓았습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주지 않을 때가 많았지요. 노망난 것이 밥맛을 알기나 하겠소. 배만 채우면 되지. 최 씨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노망난 김씨 할매가 배가 고팠는지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갓 지은 쌀밥 솥뚜껑을 열려다 그만. 와장창 솥뚜껑을 놓쳐 밥솥을 엎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얀 쌀밥이 부엌 바닥에 쏟아지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매는 그 밥을 보며 군침을 삼키다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밥알을 집어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최 씨,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야? 이 귀한 2천 쌀밥을. 최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1년에 한 섬도 안 되는 귀한 쌀을 이 노망난 것이 다 엎어놨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집안 망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최 씨는 엎어진 밥알을 주워 먹으려는 시어머니의 손등을 밥주걱으로 짝 하고 후려쳤습니다. 할매의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이 더러운 손으로 쌀밥을 만지다니. 당신이 만진 밥은 개도 안 먹소. 이 노망난 할망구가 노잣돈 없어서 안 죽고. 밥만 축 내나. 밥할 줄 모르면 처먹지도 마쇼. 최 씨의 목소리는 온 집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머슴들과 하인들도 부엌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 씨의 성질머리를 아는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할 뿐이었지요. 배고파. 며느라가 배고파. 할매가 아이처럼 울먹이며 최 씨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서 지나가던 하녀 하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더욱 매섭게 할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배고파, 배고프다고? 그래 평생 우리 며느리들 배고프게 굴리더니 이제 와서 배고프다는 소리를 하시나. 최 씨는 마당에 있는 누렁이 개밥 그릇을 발로 툭 찼습니다. 쉰내가 풀풀 나는 개죽이 담겨 있었지요. 그 개죽은 사흘이나 묵은 것으로 파리들이 위민거리며 주변을 날아다녔습니다. 정 배고프면 저거라도 핥아드시던가. 짐승처럼 구는데 사람 밥이 넘어가요? 최 씨는 냉소를 지으며 두 팔짱을 꼈습니다. 노망나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주제의 밥은 아는구먼. 차라리 저 개만도 못해요. 개는 제 밥그릇은 안 없는데. 할매는 그 말을 듣고 비틀거리며 개밥그릇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개죽 냄새를 맡는 할매의 뒷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한때 한양을 호령하던 여장부가 이제는 개밥을 먹으려 무릎 꿇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삐걱하고 열리며
다 찢어진 삼배옷을 입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막내 며느리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은 친정이 가난해 시집올 때 혼수도 제대로 못 갖춰왔고, 그래서 늘 큰 며느리한테 천대를 받았던 인물이었지요. 순덕이 부엌으로 들어서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개밥 그릇 앞에 무릎 꿇은 시어머니와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는 큰형님.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순덕이는 마당에 주저앉아 개밥 그릇을 쳐다보는 시어머니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주먹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등은 주걱에 맞아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무릎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순덕이는 시어머니께 달려가 그 앙상한 어깨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큰며느리 최 씨는 코를 막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동서 왔나? 냄새 나니까 그 늙은이 좀 치워라. 똥을 쌌는지 지린내가 진동을 해서 내 비단 치마에 냄새 뵐까 무섭다. 최 씨는 부채질을 하며 몇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고 정말 이 집안이 거지 소굴도 아니고 어찌 이런 꼴을 보여야 하나. 순덕이는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형님은 도대체 사람입니까? 어찌 시어머님을 개만도 못하게 대하십니까? 순덕이는 치마폭으로 시어머니의 더러워진 얼굴을 닦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과 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군침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평생 이 집안을 어떻게 일으켰는데 어찌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십니까? 순덕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셔서 이 기와집 99칸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논밭 수십 맞이기를 일구신 게 누구십니까? 그 고생하신 어머님을 이렇게 대하시다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꼬우면 내가 모시던가. 최 씨는 차갑게 웃으며 손톱을 후후 불었습니다. 그 옛날 일이 오늘 밥을 지어주나? 과거의 공이 현재의 짐을 덮어주나? 지금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노망난 할망구일 뿐이지 뭘. 최 씨는 한 발짝 다가서며 순덕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참. 내 남편 놈이 노름판에서 비치고 도망가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지. 제 식구 입에 풀칠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식구나 걱정하고 앉았네. 어허, 참 웃기는 일이야. 최 씨는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순덕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결심했습니다. 입술에서 철맛이 났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모시겠습니다. 순덕이의 목소리는 비록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개밥 주는 기와집보다 굴더라도 사람 사는 초가집이 낫겠습니다. 뭐, 내가 모시겠다고.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루에 쌀 한 홉도 제대로 못 구하는 주제에 어디 해보시지. 사흘도 못 가서 굶어 죽어 시체 둘이 나뒹굴 거야. 순덕이는 대꾸하지 않고 앙상하게 마른 등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삼배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업히세요. 우리 집에 가요. 순덕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씨 할매는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순덕의 등에 엎였습니다. 할매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한때 장독대 근처만 가도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던 그 무게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바람에 날아갈 듯 가벼운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할매의 입에서 알 수 없는 흥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검은 콩섬 아래 소금은 단양이라. 매주를 띄울 땐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야 해. 할매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리듬이 있었습니다. 장을 담글 땐 달이 차야 하고 항아리는 해 뜨는 쪽을 보아야 장맛이 깊어진다. 순덕이는 그저 노망난 헛소리인 줄 알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순덕이의 눈물이 땅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큰 며느리 최 씨는 그 뒤통수에 대고 소금 한 바가지를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공중에 휙날리며 순덕이의 등과 시어머니의 뒷모습에 쏟아졌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최 씨는 침까지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늙은이 죽거든 부고장도 보내지 마. 무덤 자리도 우리 땅에는 쓰지 마. 알았어. 최 씨는 팔짱을 낀 채 대문간에 서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동서. 그 노망난 할망구 때문에 내가 굶어 죽어도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최 씨의 목소리는 온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이웃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며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금 그 할망구의 등 뒤에서 초점 없는 눈이 순간 번뜩이며 서늘한 빛을 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노망으로 흐릿해진 것처럼 보였던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형형한 빛이 일순간 타올랐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할매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노망난 사람의 헛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순덕이네 초가집 살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쌀독은 바닥을 보였고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쌀독을 열어보는 게 순덕이의 일과였습니다. 쌀독 바닥에 남은 쌀알을 손가락으로 긁어 모아 세어보면 고작 한 줌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오늘은 죽이라도 쑤어야겠구나. 순덕이는 한숨을 쉬며 물을 더 많이 부어 죽을 끓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덕이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저 젊은 것이 저렇게 고생을 하다니. 노망난 시어머니의 도망간 남편까지. 팔자가 기구하기도 하지. 내가 보기엔 사흘도 못 버틸 것 같던데. 저 둘이 굶어 죽을 판이야. 하지만 순덕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삶을 삼아 푼돈이라도 벌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터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김씨 할매의 증세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이불에 오줌을 싸고 낮에는 마당을 헤매며 흙을 파헤쳤습니다. 때로는 웃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돌아다니기도 했지요. 순덕이는 그때마다 할매를 붙잡고 옷을 입히며 달래야 했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춥잖아요. 옷을 입으셔야죠. 어느 날 장에서 돌아온 순덕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확 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순덕이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씨 할매가 방바닥과 벽에 누런 덩어리를 쳐바르며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매의 손은 온통 그 누런 덩어리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헤헤. 금이다, 금, 며느라가. 내가 벽에 금을 발랐다. 할매는 마치 아이처럼 좋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코를 싸쥐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냄새. 기어이 벽에 똥칠을 하는구만.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순덕이 저거 불쌍해서 어쩌나. 노망난 시어머니, 시중에 이제 똥칠까지 치워야 하다니. 내 말이 맞았지. 사흘도 못 간다니까. 저러다 순덕이도 미쳐버릴걸. 순덕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제는 이불에 오줌을 싸서 빨았고, 그제는 마당에 똥을 싸서 치웠는데, 이제는 벽에까지 똥을 바르다니. 어머님,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순덕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발, 제발요. 순덕이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덕이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물동이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걸레를 적셔 쥐고 울면서 벽을 닦아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걸레 끝에서 코끝으로 훅 치고 들어오는 냄새. 순덕이는 멈칫했습니다. 이상한데, 보통 똥냄새라면 역겨워야 할 텐데, 이건 구수하면서도 달큰한 마치 10년 묵은 약장 여장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깊고 은은하게 퍼지는 구수한 향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순덕이는 걸레를 내려놓고 벽에 바른 덩어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갈색빛이 도는 누런색인데 그 질감이 똥과는 달랐습니다. 좀 더 끈적이고 반죽처럼 보였습니다. 순덕은 홀린 듯 벽에 발린 덩어리를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혀끝에서 확 퍼지는 맛. 순덕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종이 댕하고 울렸습니다. 이건 똥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뒷산 폐가. 항아리에서 썩어가던 콩매주를 할매가 가져와 지식여 놓은 것인데 그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그냥 매주가 아니야. 순덕이는 다시 한 번 맛을 봤습니다. 혀 위에서 굴러가는 그 맛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풍부했습니다. 세상에 꿀보다 더 달고 고기보다 더 감칠맛이 나 단맛, 짠맛, 신맛, 감칠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건 그냥 매주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비법이 들어간 매주였습니다. 순덕이는 벽에 그려진 무늬를 다시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바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규칙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선이 몇 개 그어져 있고 그 옆에는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조리법 아니면 비율? 순덕이는 할매를 돌아봤습니다. 할매는 여전히 희죽희죽 웃으며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금이지, 며느라가.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노망난 사람의 흐릿한 눈이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맛본 그 놀라운 맛이 계속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보통 매주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는데 순덕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옆에 누운 시어머니는 드르렁 코를 골다 말고 또다시 그 이상한 노래를 중얼거렸습니다. 순덕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할매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했습니다. 새벽 닭이 3번 울면 용정 우물물을 길어 소금은 서해 끝자락 간수 뺀 지 3년 매주는 밟지 말고 아기 다루듯 어루만져 바람은 동풍 말고 북풍 칠 때 장을 갈라. 할매는 잠꼬대처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햇볕은 사흘 그늘은 닷새 항아리는 옹기 새 항아리는 쓰지 마라. 묵은 항아리 100년 된 항아리 숨구멍 뚫린 항아리. 목소리에는 리듬이 있었고 마치 오래된 민요처럼 들렸습니다. 예전엔 미친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순덕이는 지난 며칠간 할매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저 노망난 헛소리려니 생각했었죠. 하지만 헌데 낮에 맛본 그 황금 벽치를 떠올리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저게 조리법, 장 담그는 비법. 순덕은 벌떡 일어나 낡은 붓을 찾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먹을 갈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달빛이 약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순덕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할매의 중얼거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할매가 흥얼거리는 노랫말을 미친 듯이 종이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검은 글씨들이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용정 우물, 3년 묵은 소금, 북풍. 할매의 중얼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콩은 서리 맞은 콩가을 끝자락 서리 3번 알이 꽉 찬 검은 콩물에 불릴 땐 하룻밤 꼬박 새벽. 물 한 번 저녁 물 한 번. 순덕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받아 적었습니다. 손목이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주 띄울 땐 짚은 새 집 보름 묵은 집 아니라 한 해 묵은 집 그것도 볏짚 밀짚은 쓰지 마라. 이건 장사하시던 분들도 모르는 비법이 아닐까. 순덕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도 할매의 장맛은 따라올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할매가 담근 장은 한 숟가락만 먹어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운다는 소문이 자자했었지요. 이것은 노망난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덕이는 깨달았습니다. 김씨 할매가 평생을 바쳐 완성했지만 며느리들이 싸우는 꼴이 보기 싫어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천하제일 장마 비법서였던 것입니다. 할매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고 그래서 이 비법만큼은 절대 전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할매의 중얼거림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장 뜨는 시기는 7월 칠석 장독대 위치는 북쪽 담장 그늘 반 벼 반 비는 맞되되 눈은 피하고 마치 평생의 비밀을 쏟아내듯 할매는 멈추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순덕이는 종이 한 장을 다 채우고 다음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로 빠르게 썼습니다. 먹물이 마를 새도 없이 글씨들이 쌓여갔습니다. 놓치면 안 돼. 한 글자도 놓치면 안 돼. 간장은 위로 된장은 아래로 섞이면 안 돼. 조심조심. 하늘이 주신 마땅히 키운 맛사람이 빚은 맛셋이 하나 되면 신선 밥상이라. 순덕이 받아 적는 걸 알았을까요? 돌아 누운 김씨 할매의 입꼬리가 어둠 속에서 살짝,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할매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고 그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제법이구나. 내 진짜 며느리는 너였어.
할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그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재산만 노렸지만 넌 이 할미를 사람으로 대해줬구나. 개밥그릇 앞에 무릎 꿇은 이 늙은이를 업어주고 눈물 흘려줬지. 할매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평생 모은 보물을 아낌없이 쏟아내듯. 고추장엔 찹쌀염 무렵 아니라 손수 고운 여지엿기름 넣고 사흘 고아시켜서 섞었고 순덕이는 새벽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종이 5장이 빽빽한 글씨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서야 순덕이는 붓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손목이 떨렸고 눈이 빠개질 것 같았습니다. 할매는 이제 조용히 코를 골았습니다. 더 이상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처럼. 순덕이는 할매의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고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어머님의 비법이라면.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한편 큰 며느리 최 씨의 기와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사랑채에 모여 웅성거렸고 최 씨는 흥분으로 얼굴이 빨개져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양 궁궐에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최고의 장을 뽑는 경연을 연다는 방이 붙은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그 방문을 들고 왔습니다. 최 씨 마님, 이거 보십시오. 궁궐에서 전국 8도의 장맛을 겨룬다고 합니다. 방문에는 붉은 글씨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천하제일 진상장 경연대회 우승자에게는 어용상인 칭호와 은자 1000냥을 하사하노라. 여기에 뽑히면 어용상인이 되어 돈방석에 앉는 건 물론이고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궁궐의 장을 납품하는 상인이 되면 그 명성만으로도 전국의 양반가와 부잣집에서 주문이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임금님께서 하사하신다는 은자 1000냥이면 논밭 수십 마지기를 더 살 수 있는 거금이었지요. 최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하늘이 우리 집에 주신 기회구나. 최 씨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 평생 장사로 이름을 날리셨으니 그 장독대를 물려받은 우리가 당연히 1등 할 게 아니겠소. 하지만 최 씨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고 나니 장독대의 장맛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며칠 전에 장독을 열어봤다가 기겁을 했었습니다. 젠장, 그 늙은이가 비법을 안 알려주고 나가서 장맛이 맹탕이야. 썩은 물 맛이 난다고. 최 씨가 담근 장은 색깔부터 이상했습니다. 할매가 담근 장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흑갈색이었는데 최 씨가 담근 장은 탁하고 칙칙한 회갈색이었지요. 맛을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짜기만 하고 감칠맛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이걸로 대회에 나갔다간 웃음거리만 될 거야. 최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궁리했습니다. 어떻게든 장맛을 좋게 만들어야 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최 씨는 꾀를 냈습니다. 돈으로 심사위원을 매수하고 부족한 맛은 화학 약품을 썼어. 눈속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 씨는 한양에서 온 약재상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파는 그 단맛 나는 가루. 그거 장에 넣어도 되나? 최 씨가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약재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귀족 댁에서도 몰래들 쓰는 겁니다. 한 숟갈만 넣으면 꿀을 부은 것처럼 달달해집니다. 최 씨는 그 가루를 한 보따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영향력 있다는 관리 댁을 찾아가 뇌물을 건넸지요. 대감, 이번 경연대회에서 저희 집장이 좀 좋게 봐주십시오. 이 금자 10냥이면 충분하겠지요?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최 씨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에 흡족해 했습니다. 막내 그녀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이런 대회에 나올 꿈이나 꾸겠어. 설령 나온다 해도 거지 꼴로 무슨 장을 담갔겠나. 껄껄껄. 최 씨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게다가 김씨 할매의 명성까지 업고 있으니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우리 집안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야. 어용상인이라.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구나. 하지만 대회 접수 마지막 날. 한양관아 앞 접수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장마 자신 있는 이들이 모여들었지요. 최 씨도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하인들에게 커다란 옹기항아리를 들려 위풍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자, 비켜라. 무상동 김씨 할매 댁 큰며느리가 지나가신다. 최 씨는 턱을 치켜들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김씨 할매네구나. 장맛으로 소문난 집이지. 저 집이 틀림없이 우승할 거야. 접수처에 작고 낡은 항아리 하나를 소중히 안고서 나타난 이가 있었습니다. 품에는 작고 낡은 항아리 하나를 소중히 안고서 남루한 삼배옷에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여인. 바로 순덕이었습니다.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순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상동 김씨 할매네 막내 며느리입니다. 접수를 받던 관리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2명이 나온다고. 그것도 며느리끼리.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거지 꼴을 하고 무슨. 아니, 저게 무슨 꼴이냐? 저런 거지 같은 것이 감히 대회에. 저 집 시어머니 노망났다던데. 맞아, 노망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며. 제 식구 먹여 살리기도 벅찰 텐데 무슨 장을 담갔대.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최 씨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최 씨는 순덕이를 발견하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야, 저 전현이. 최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니, 전현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최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감히 그 거지 꼴로 나를 이기겠다고? 내 저 항아리를 박살을 내주마. 최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최 씨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야, 너, 저 여자 항아리 좀 보거라. 슬쩍. 넘어뜨려서 깨뜨리면 안 되겠냐?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슬금슬금 순덕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순덕이는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들을 느꼈지만 항아리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이 비법으로 꼭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대회장은 전국 팔도에서 온내로라 하는 장인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이내었습니다. 한양관아 마당에는 수백 명이 모여들었고 심사위원석에는 궁중내관과 높으신 양반들이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온갖 항아리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각 항아리마다 자랑스러운 주인들이 버티고 서 있었지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장을 뽑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내 며느리 순덕이 품에 낡은 항아리를 꼭 껴안고 심사대 앞으로 나아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순덕이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이 장으로 꼭 우승해서 우리 살림을 일으켜야 해.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항아리를 꼭 껴안은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 동서,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나? 갑자기 큰 며느리 최 씨가 짐짓 놀란 척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 씨는 화려한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순덕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지나가는데 비키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는 지나가는 하인을 밀쳐 순덕과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하인이 비틀거리며 순덕이에게 부딪혔고 순덕이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와장창 순덕의 손에서 항아리가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검붉은 간장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진한 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형언할 수 없는 그 향기. 순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우리 어머님 비법장인데. 이걸 어째, 순덕이는 쏟아진 간장을 손으로 퍼담으려 했지만 이미 흙바닥에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간장과 섞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그토록 애써 가르쳐 주신 비법으로 밤새 정성껏 담근 장인데 순덕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녀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주워 들며 오열했습니다. 최 씨는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으며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냉소와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쯧쯧. 재수가 없으려니.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어. 최 씨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정탄장을 어찌 임금님께 올리겠나? 이건 하늘의 뜻이야. 썩 꺼져라. 최 씨는 고개를 돌려 심사위원들을 향해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나으리들, 저런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 송구합니다. 저희 집안의 수치입니다. 그러면서도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요. 심사위원들도 혀를 찼습니다. 장이 다 쏟아졌으니 탈락이요. 규정상 어쩔 수 없소. 한 심사위원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참가자. 잠깐만요. 잠깐만. 순덕이는 애원하듯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거지 주제에 무슨 대회를 나와. 저런 꼴 보기 싫으니 빨리 치우지 그래. 순덕이 절망하여 고개를 떨군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던 노망난 김씨 할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매는 지금껏 대회장 한 구석에서 흙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저 노망난 할망구가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할매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순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대나무 통 하나를 쑥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대나무 통은 기름때가 찌들어 있었고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헤헤. 며느라가, 이거 먹어. 이거 똥꿀이다. 똥꿀, 헤헤헤. 할매는
아이처럼 웃으며 대나무 통을 순덕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맛있어. 꿀보다 달아. 헤헤헤. 대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하. 똥꿀이라니. 미친 할망구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게 정말 똥이면 어쩌려고. 최 씨가 배를 잡고 깔깔거렸습니다. 아이고 배야. 미친년이 기어이 사고를 치네. 똥꿀이라니. 최 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심사위원 나으리들, 저 더러운 걸 치우십시오. 노망난 할망구가 똥을 가져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 씨는 하인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야들아, 저 미친 할망구와 저 거지. 같은 계집 당장 끌어내. 대회장을 더럽히면 어쩌자는 거야. 하인 몇 명이 순덕이와 할매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구경꾼들도 코를 싸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이 더러워. 정말 똥이면 어떡해. 빨리 치워. 냄새나.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순덕이는 대나무 통을 받아들고 멍하니 할매를 쳐다봤습니다. 할매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만 그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미소.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대나무 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대상은 무상동 막내 며느리 순덕이요. 판정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이에 있소. 이에 있다고. 큰 며느리 최 씨가 관중석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에 있소. 저건 사기요. 명백한 사기라고. 최 씨가 악을 쓰며 심사위원단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포졸들이 막으려 했지만 최 씨는 온몸으로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 늙은이가 내 집에서 훔쳐간 콩으로 만든 거니. 그 상금과 명예는 원 주인이자 장남인 우리 몫이요. 저 여자는 도둑이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훔쳐갔다고? 저게 무슨 소리야? 최 씨는 그 틈을 타 포졸들을 뿌리치고 김 씨 할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시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흔들어댔습니다. 어머니, 얼른 말해봐요. 그렇지 않소. 이거 우리 집 거잖아. 할매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헤헤 웃기만 했습니다. 최 씨가 더욱 다급하게 할매를 흔들었습니다. 저 도둑년이 어머니 몰래 콩을 훔쳐갔다고 하라고요. 어서 말을 하란 말이야. 순덕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주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어머님께서 직접 주신 콩이옵니다. 닥쳐.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안의 비법을 훔쳐. 내년은 시집 온 지 고작 3년밖에 안 됐잖아. 이 집안의 비법은 당연히 장남 며느리인 나한테 전수되어야 하는 거야. 최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점 없이 헤헤거리던 김씨 할매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똑바로 들렸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짐승처럼.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헉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뭐야?
할매 눈빛 좀 봐. 김씨 할매는 잡힌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최 씨가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짝. 할매의 손바닥이 최 씨의 뺨을 정확히 후려 갈겼습니다. 대회장이 쩌렁 울릴 정도로 매서운 손맛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단련된 무사의 손길 같았습니다. 억. 최 씨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뺨에는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솟아올랐습니다. 이 썩을 년이 어디다 대고 어머니 타령이야. 할매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쩌렁쩌렁하고 날카롭고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뺨을 어루만지며 할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신 겁니까? 구경꾼들도 경악했습니다. 할매 노망난 거 아니었어. 방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타령이라니? 세상에, 저 눈빛 좀 봐. 김씨 할매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 자세는 3년 동안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살던 노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선 장군처럼 당당했습니다. 할매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귀는 먹었어도 코는 뚫렸다. 어머니, 닥치고 들어. 내년이 나한테 개밥 그릇 들이밀 때 내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 최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헌데 이제 와서 내 재산이 탐나서 어미 대접이냐? 할매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분노와 서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매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막내 며느리 순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순덕이 눈물을 흘리며 할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내 새끼. 그리고는 군중을 향해 똑똑히 외쳤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내 지난 3년간 미친 척. 노망난 척을 한 것은 진짜 효부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함이었소. 뭐라고? 3년 동안?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할매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똥기저귀를 빨아주고 밤새 내 곁을 지켜주고 개밥 먹는 나를 업어서 장까지 데려온 사람은 오직 이 막내 며느리뿐이었소. 내 모든 비법과 재산은 이 순덕이의 것이오. 어머니, 그럴 수가. 최 씨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큰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신이 멀쩡하셨던 겁니까? 할매는 큰아들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내 놈도 내 마누라만큼이나 폐륜아로구나.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방에 들어온 적이 없더니 큰아들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나름 어머니를 모셨잖습니까? 밥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밥이냐, 개밥이지. 할매의 호통에 최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닥쳐라, 여봐라. 할매가 포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폐륜한 놈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내 집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하라.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잘했다. 저런 폐륜아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김씨 할매, 대단하십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씨와 큰아들을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최 씨의 절규가 대회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김씨 할매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할매는 순덕의 손을 꼭 잡고 심사위원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뒷모습은 그야말로 조선 제1의 여장부 그 자체였습니다. 군중들의 박수갈채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와, 진짜 효부가 이기는 세상이로구나. 상궁이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하늘은 알고 계시는구나. 경연이 끝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비가 새던 순덕의 초가집 자리는 이제 고래 등 같은 99칸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문 앞은 전국 8도에서 순덕 내 대나무 장장을 사러 온 상인들의 줄로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어이쿠, 줄을 서시오. 돈다발을 싸 짊어지고 와도 물건이 없어 못 팝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였고 안방 금고에는 은자돈가 썩어날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안방 아랫목 비단 이불 위에는 김씨 할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망, 천만에요. 허허, 며느라가. 내 어깨 좀 주물러라. 내 손맛이 돈맛보다 더 좋구나. 할매는 멀쩡한 정신으로 순덕이가 떠주는 따뜻한 보양식을 드시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순덕은 이제 남의 집 빨래를 하던 거친 손이 아니라 금가락지를 낀 고운 손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지요.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호강합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람 대접해 줬기에 하늘이 복을 내린 게야. 최 씨와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양 성박, 찬바람이 쌩쌩 부는 다리 밑 거지 소굴. 누더기를 걸친 남녀가 덜덜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야, 이화상아. 내가 그때 어머니한테 싹싹 빌기만 했어도 이 꼴은 안 났잖아. 최 씨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누군 뭐 쫓겨날 줄 알았나? 내가 밥상만 안 엎었어도. 서로 쥐어뜯고 싸우던 두 사람 앞에 화려한 가마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비단신을 신은 여인이 내렸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최 씨는 눈이 뒤집혀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동서, 나 좀 살려줘. 우리 좀 걷어줘. 내가 잘못했어. 순덕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눈짓을 했지요. 하인이 던져준 것은 3년 전 최 씨가 시어머니에게 던져줬던 그 쉰내 나는 개밥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사람이 아닌 자에게 사람 밥을 주는 건 낭비라고요. 그거라도 드시고 명줄이나 이으십시오. 순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최 씨와 큰아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그들이 뱉은 침은 결국 그들의 얼굴로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샤별 2장. 시간이 흘러 봄날 순덕네 마당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평상에 누운 김씨 할매의 무릎을 베고 순덕이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담장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부러운 듯 수근거립니다.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부모한테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바람에 날리는 매화 꽃잎 사이로 효셔라는 글자가 새겨진 장독대가 반짝이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